결혼한 뒤로 내 이름은 집에서 사라졌다. 그날도 나는 엄마로 불리며 반죽을 치대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인주가 밀가루에 번져서 손바닥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색이 묘하게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24살에 시작한 결혼이 28년 만에 끝나는 순간 내가 바라본 것은 남편의 얼굴도 아니었고 변호사의 서류도 아니었으며 오직 밀가루와 인주가 뒤섞여 이상한 무늬를 그리고 있는 내 손바닥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감정이 차오르지 않았고 다만 이 분홍빛이 마치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 같다는 엉뚱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어쩌면 그것은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귓전을 스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지만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서류 맨 위에 인쇄된 윤정이라는 세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분명 내 이름인데도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어색한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가슴까지 천천히 번져왔다. 28년 동안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고 여보, 엄마, 며느리, 할머니라는 역할들만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과 마주해왔으며 윤정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그 역할들 뒤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서명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몸을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새벽 4시부터 반죽을 치댄 탓에 어깨 근육이 돌덩이처럼 뭉쳐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으며 발목은 어젯밤부터 부어올라 구두 속에서 욱신거렸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잔주름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손등의 핏줄은 해가 갈수록 도드라지게 솟아올랐다. 나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세월이란 소리 없이 찾아와서 몸 구석구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니까. 빚은 6천만 원이었다. 남편이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이 지인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던 돈이었는데 사업은 망했고 지인은 잠적했으며 남편은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변호사는 연대보증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사무적인 어조로 설명했고 딸은 엄마가 왜 그 빚을 갚아야 해라고 전화기 너머로 화를 냈지만 나는 어느 쪽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2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빚이 내 빚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서 설명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었고 억울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해서 누군가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었다. 가게는 동네 구석의 좁은 골목에 있었다. 건물 1층 6평 남짓한 공간의 중고. 오븐 2대와 반죽기 1대를 들여놓으니 사람이 돌아다닐 틈이 거의 남지 않았고 주방과 매장이 분리되지 않아서 손님이 들어오면 내가 땀 흘리며 반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여기가 어급상권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람들 다니는 길목이에요라고 말했고 나는 어급상권에 가게를 낼 돈이 없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중고 장비를 사들이고 나니 통장에는 생활비 2달치 정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앞치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쓰던 것을 가져왔다. 여러 번 빨아서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랜 그 앞치마에는 희미하게 밀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빵집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랜 것이 비단 앞치마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 생각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간판을 다는 날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올려다보았다. 순인의 베이커리라는 이름은 전 남편이 지어준 것이었다. 결혼 초 내가 빵을 잘 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나중에 가게 하면 이 이름으로 해라고 말했고 나는 내 이름은 정희인데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순이가 더 정감 있잖아. 시골 할머니 손맛 같고라고 대답했고 나는 그래요? 라고만 말한 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 그 간판 아래 서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니 목구멍 어딘가가 답답하게 조여왔다. 내 이름은 정희인데 왜 나는 그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오픈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와 버터와 설탕과 소금을 섞고 이스트를 녹인 미지근한 물을 붓고 손으로 치대고 접고 느리기를 반복하는 동안 창문 너머로 동이 텄다. 28가지 빵을 만들었는데 소금빵과 단팥빵과 크림빵과 식빵과 바게트와 베이글과 스콘과 마들렌까지 28년 동안 가족들에게 구워주었던 모든 종류를 빠짐없이 진열대에 올렸다. 오븐에서 각 꺼낸 빵들이 노릇노릇하게 빛났고 버터 향이 좁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으며 나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 속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손님들이 이 빵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어서 나는 스스로 놀랐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고 첫 손님은 10시 반에 들어왔다. 동네에 사는 듯한 중년 여자가 식빵 하나요라고 말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빵을 봉지에 담아 건넸다. 4,500원. 그것이 첫 매출이었다. 동전들을 계산대 서랍에 넣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이 설렘 마음 때문인지 조여오는 가슴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뒤로 점심시간에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단팥빵을 하나씩 사갔고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다. 오후 내내 나는 계산대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사람들은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할 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간혹 걸음을 멈추고 진열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뛰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개를 돌려 그냥 지나가 버렸고 나는 그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진열대 위의 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분을 잃어갔다. 아침에 그토록 탐스럽게 빛나던 표면이 오후가 되자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했고 저녁이 가까워지자 윤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괴로웠다. 내가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것들이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비단 빵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다. 저녁 7시 매출을 정산했다. 47,000원. 진열대에 남은 빵을 세어보니 23개였다. 새벽부터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굽고 또 구워서 만들어낸 것들이 하루가 지나자 팔리지 않은 것이라는 이름으로 진열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리자니 아까웠고
내일 또 팔자니 맛이 떨어질 터였으며 그렇다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해동해서 파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은 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는데 봉투를 가방에 넣는 동안 손끝이 시큰거렸고 그것이 패배감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딸은 3년 전에 독립했고 남편은 2달 전에 짐을 싸서 나갔으며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이 집에는 이제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불 꺼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예전에는 이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혼자가 되고 나니 거실이 체육관처럼 휑하게 느껴졌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켜는 동작마저 어딘가 허전했는데 예전에는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면 왔어? 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파에 앉아 봉투에서 소금빵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다. 버터 향이 입안에 퍼졌다. 맛이 있었다. 분명히 맛이 있었다. 식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터 풍미가 살아있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에 내 나름의 비법을 더한 것인데 버터와 소금의 비율이 절묘해서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함과 짭짤함이 동시에 혀 위에서 춤을 추었다. 솔직히 여가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훨씬 나았다. 28년 동안 가족들에게 구워준 빵이니까 그 정도 자부심은 있었다. 그런데 왜 안 팔린 걸까? 내 손맛이 문제인 걸까? 장소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 2번째 빵을 먹고 3번째 빵을 먹고 4번째 빵을 먹는 동안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서러운 건지, 혼자라는 사실이 쓸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피로가 눈물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건지. 빵 위로 눈물이 떨어져서 소금빵이 더 짭짤해졌고 나는 그 짭짤해진 빵을 씹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올이 풀린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빈 거실의 소파에 혼자 앉아서 팔리지 않은 빵을 먹으며 울고 있는 여자.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은 반죽을 치대느라 갈라져 있었으며 손등의 핏줄이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였다. 이게 나인가? 28년을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는다. 달라진 것은 그뿐이었다.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여전히 내 이름 대신 역할로 불리며 여전히 하루가 끝나면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는다. 다만 이제는 그 역할이 엄마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 역할을 함께 나눌 사람마저 사라져버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가게 어때? 응, 첫날이라 좀 그렇더라. 손님 많이 왔어?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꽤 왔어. 거짓말이었다. 딸에게 47,000원이라고 손님이 3명뿐이었다고 빵이 23개나 남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이 걱정할 것 같았고 그 걱정이 곧 잔소리로 변할 것 같았으며 그 잔소리를 들을 힘이 지금 내게는 없었다. 그래, 다행이다. 딸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안부를 묻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런 톤이었고 나는 그것을 탓할 수 없었다. 나도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전화했으니까.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그래, 조심해라. 통화가 끝나고 나는 다시 봉투 속 빵을 바라보았다. 아직 10개가 넘게 남아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새 빵을 구워야 하니까
이것들은 내가 먹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빵을 먹다가는 한 달 안에 허리띠를 2칸은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우스꽝스러운 걱정이 스쳤고 그 걱정이 서글프기도 해서 피식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발목이 욱신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도 뻣뻣했으며 손가락 끝은 오븐 열기에 데어서 얼얼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6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매달 80만 원의 월세가 나갔으며 나 말고는 이 빚을 갚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내일 만들 빵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28종류. 오늘과 똑같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순인의 베이커리. 내 이름은 정희인데 일주일이 지났다. 매출은 32만 원이었고 폐기한 빵은 47개였다. 나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남은 빵의 개수를 공책에 적었는데 펜을 쥔 손끝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첫날 23, 둘째 날 21, 셋째 날 25, 넷째 날 28, 다섯째 날 29. 숫자들이 공책 위에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일주일 동안 팔린 빵보다 버린 빵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는 숫자로 확인하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빵이 쌓여 있었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왔고 이웃집 문 앞에 몰래 두고 올 수 있는 것은 두고 왔으며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 어느 날 밤에는 봉지를 들고 쓰레기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버리는 빵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새벽부터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구워낸 것들을 해가 지기도 전에 버리는 일이 이렇게 마음 아픈 줄은 몰랐다. 허리가 매일 아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12시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면 저녁에는 허리가 두 동강이 날 것 같았다. 발목은 늘 부어 있어서 운동화 끈을 풀어야 발이 들어갔고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으며 손등에는 오븐 열기에 데인 붉은 자국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다. 손톱은 반죽을 치대느라 갈라지고 짧아졌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28년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손이 거칠어진 적은 없었다. 네이버 지도에 리뷰가 3개 달렸다. 빵이 맛있어요. 별점 5개. 소금빵 추천합니다. 별점 5개.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별점 5개. 나는 그 리뷰들을 수십 번, 아니 어쩌면 100번쯤 읽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혹시 놓친 문장이 있나 확인하고 다른 빵집 리뷰와 비교해보기도 했다. 맛있다고 했으니 맛은 문제가 아닐 것이고 친절하다고 했으니 서비스도 문제가 아닐 터였다. 그런데 왜 재방문이 없는 걸까? 왜 한 번 오고 나서 다시 오지 않는 걸까? 리뷰를 쓴 3사람 중 아무도 2번째로 찾아오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리뷰를 쓴 사람의 아이디를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지만 그 3줄의 문장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월요일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진열대 유리를 닫고 있었다. 유리문이 열리면서 작은 종소리가 났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린넨 재킷에 검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날카로웠으며 빵집에 들어온 손님이라기보다는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다. 그가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동안 나는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뭘 드릴까요?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진열대를 훑어보았다. 소금빵, 단팥빵, 크림빵, 식빵, 바게트, 베이글, 스콘, 마들렌. 28가지 빵이 진열대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는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는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시선을 옮기며 살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숫자를 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는데 내가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빵들을 점수 매기듯 훑어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기,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뒤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는 그 단어를 삼킨 듯 잠깐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진열대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다. 혹시 이 가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이요. 매출이 어떠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눈을 깜빡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매출을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건 왜요? 제가 이 동네 상권 컨설턴트입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서진우 로컬 상권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상권 컨설턴트라니.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내 6평짜리 가게에 그런 사람이 불쑥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컨설팅은 필요 없는데요.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불쾌하면서도 어딘가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었다. 필요 없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으면 한 번씩 들러봅니다. 인사 겸. 인사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다시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소금빵에서 멈췄다가 단팥빵으로 다시 크림빵으로 천천히 스콘과 마들렌까지 옮겨갔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고 그 계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여기 맛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빵 맛은 괜찮아 보여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색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맛 때문이 아닐 겁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끔거렸다.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내 빵을 한 입도 먹어보지 않았으면서 숫자만 보고 메뉴 개수만 세고 그것만으로 이 가게가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거야? 28년 동안 가족들에게 구워준 빵인데 식은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버터 풍미가 살아있고 여가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하는 빵인데 맛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메뉴가 28개입니다. 6평짜리 가게에서요. 그게 왜 문제예요? 종류가 많으면 손님들이 고를 게 많잖아요. 아니요. 종류가 많으면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28개를 매일 만들려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셔야 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 4시. 그 시간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반죽을 치대는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이 사람은 알 리가 없었다. 원가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원가요? 네. 버터 500g에 얼마인지, 밀가루 1kg에 얼마인지, 빵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또 대답하지 않았다.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재료를 사고 빵을 굽고 가격은 동네 다른 빵집이랑 비슷하게 맞춰 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원가라는 단어가 입에서 맴돌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 컨설팅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그 소리가 빈 가게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나는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서진우, 로컬 상권 컨설팅.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는데 내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뭘 안다고. 내 빵을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단 한 입도 먹어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메뉴 개수만 세고 원가 타령이나 하면서 28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레시피를 다듬어 온 건 나인데 그 시간과 노력을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나는 명함을 구겼다. 종이가 손안에서 작은 공처럼 뭉쳐졌고 나는 그것을 계산대 옆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명함은 휴지들 사이로 사라졌다. 저녁에 또 빵이 남았다. 오늘은 27개. 47개에서 20을 빼면 27. 일주일 동안 쌓인 폐기빵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봉투에 빵을 담으면서 그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메뉴가 28개. 원가 계산. 버터 500g에 얼마. 머릿속에서 그 무표정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고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그 소리를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쳐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다. 오늘도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늘도 나는 혼자였으며 오늘도 남은 빵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소금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이 있었다. 분명히 맛이 있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남자의 말이 떠오르는 걸까? 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 걸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어 버터를 꺼냈다. 500g짜리. 포장지에 적힌 가격을 확인했다. 7,800원. 그 옆에 있는 밀가루도 꺼냈다. 1kg. 2,900원. 설탕, 소금, 이스트, 달걀, 우유. 하나씩 꺼내서 가격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 재료들을 수십 번 사면서 한 번도 가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냥 필요하니까 샀고 그냥 돈이 나가니까 냈을 뿐이었다. 소금빵 하나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졌다. 버터를 얼마나 넣는지, 밀가루를 얼마나 넣는지, 그걸 빵 개수로 나누면 얼마인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보았지만 숫자들이 뒤엉켜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답을 믿을 수 없었다. 소금빵 하나에 1,200원? 그럼 1,500원에 팔면 300원밖에 안 남는다는 건가? 인건비, 월세, 전기세를 빼면? 그 생각을 하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쓰레기통에 버린 명함이 떠올랐다. 새벽 2시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가게 열쇠를 챙겨 현관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골목은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이 시간에 밖을 나가는 것은 5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명함이 아직 쓰레기통에 있을 거라는 생각,
내일 아침 청소하면 영영 사라져버릴 거라는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켰다. 계산대 옆 쓰레기통을 열었다. 휴지들과 영수증들 사이를 뒤졌다. 손끝에 종이 뭉치가 닿았다. 꺼내서 펴보니 구김살 투성이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서진우, 로컬 상권 컨설팅, 전화번호. 나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전화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 밤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귓전에서 계속 울렸다. 맘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나는 그 답을 알고 싶었고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으며 그 모순된 마음 때문에 새벽 2시에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다.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구겨진 종이가 주머니 안에서 바스락거렸고 그 작은 소리가 새벽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서면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순인의 베이커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서 있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가 두고 간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10시간 후 나는 그 명함을 다시 꺼내고 있었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꺼내지 않았는데 그 사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빵이 20개 넘게 남았다. 21, 23, 24개. 숫자가 공책 위에 쌓여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넷째 날 아침에 또 빵이 24개, 남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존심을 따질 처지가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28년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나 나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참고 넘기는 쪽이었다. 그런 내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전화를 건다니.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그가 받았고 나는 그때 명함 주셨던 순인의 베이커리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그는 네라고만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다. 마치 내가 전화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다. 다음 날 오후 3시 그가 가게로 찾아왔다. 회색 린넨 재킷에 검은 면바지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가죽 서류 가방. 며칠 전과 똑같은 차림이었고 표정도 똑같이 무덤덤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계산대 옆 작은 테이블에 펼쳐놓았고 엑셀 파일을 여러 빈표를 보여주었다. 화면 맨 위에 원가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메뉴명, 재료비, 인건비, 포장비, 판매가, 마진율이라는 칸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보았는데 글자 하나하나는 읽을 수 있었지만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는 것 같았고 그 낯설미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버터 500g에 얼마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분명 며칠 전에 냉장고에서 확인했는데 그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다. 7,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28년 동안 빵을 구워왔으면서 재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나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밀가루 1kg는요? 그것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서러움으로 바뀌어 목구멍을 조여왔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려고 앞치마를 꽉 쥐었다. 괜찮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책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와 창고를 뒤져 재료들의 영수증과 가격표를 찾아왔는데 서랍 안에 뒤섞여 있어서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그동안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부끄러웠다. 그는 내가 가져온 영수증들을 보며 하나하나 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버터 500g 7,800원, 밀가루 1kg 2,900원, 설탕, 소금, 이스트, 달걀, 생크림. 숫자들이 표 안에 채워질 때마다 나는 점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무거운 돌이 가슴 위에 하나씩 올라앉는 것 같았다. 소금빵 한 개의 원가가 계산되었다. 1,150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150원. 버터와 밀가루와 소금과 이스트를 섞어서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오븐에 굽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만 1,150원. 지금 1,500원에 파시죠? 네. 그럼 개당 350원 남는 겁니다. 인건비 빼기 전에요. 350원. 하나 팔아서 350원. 10개 팔아서 3,500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굽는데 4시간이 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8시간이 걸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발목이 부어오르도록 일하는데 그 12시간의 값이 빵 하나당 350원? 인건비를 넣으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답했다. 하루 8시간 일하신다고 치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하루 8만 원입니다. 소금빵만 팔아서 인건비를 뽑으려면 하루에 230개 이상 팔아야 해요. 지금 하루에 몇 개 파세요? 30개 정도요. 그러면 200개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 200개 분의 인건비는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내 인건비는 계산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8개 메뉴의 원가가 하나씩 계산되었다. 단팥빵, 크림빵, 바게트, 스콘, 마들렌, 휘낭시에, 식빵, 베이글. 그가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는데 빨간색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단팥빵 원가 1,320원, 판매가 1,800원, 마진 480원. 크림빵 원가 1,400원, 판매가 1,800원, 마진 400원. 바게트 원가 1,600원, 판매가 2,000원, 마진 400원.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하지만 스콘으로 넘어가자 숫자가 달라졌다. 스콘 원가 2,100원, 판매가 2,200원, 마진 100원. 마들렌 원가 1,900원, 판매가 1,800원, 마진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뜻이었다. 숫자들이 표 안에 채워질수록 내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28개 메뉴 중 18개가 적자였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빵이 18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파는 돈보다 많은 빵이 18개. 나는 표를 보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빵들이 팔릴수록 손해를 키우고 있었다니. 그때 전화가 울렸다.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며칠 전에 전단지를 보고 간식 납품 문의를 해달라고 했던 곳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순인의 베이커리입니다. 네, 원장입니다.
간식 납품건으로요. 내일 오후에 미팅 가능하세요? 가슴이 뛰었다. 첫 번째 단체 계약.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어린이집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앞치마를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가게를 연 이후로 앞치마를 벗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외출이라고 해봐야 마트에서 재료를 사오는 것이 전부였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밝고 넓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 안에서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갇혀 지내다 보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미팅이 시작되었다. 원장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온화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색종이로 접은 꽃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간식용 빵을 찾고 있어요. 매일 50개씩 한 달이면 1,500개 정도라고 말했다. 1,500개. 지금 내 가게에서 하루에 파는 빵이 30개도 안 되는데 매일 50개씩이라니. 폐기 걱정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새벽에 만든 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다. 단체 납품, 안정적인 주문, 매일 아침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으면 폐기도 줄고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단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이 물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소금빵 기준으로 개당 1,200원이요. 단체니까 할인해서요. 원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네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시네. 그녀는 서류철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는데 거기에 납품 단가 개당 1,2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고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체 계약이었고 이것만 되면 매달 9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어젯밤에 본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소금빵 원가 1,150원이었으니까 1,200원에서 1,150원을 빼면 개당 마진은 고작 50원에 불과했고 포장비까지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1,500개를 납품해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치자 도장을 든 손이 멈췄다. 저기,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가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원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고 나는 그 실망을 느끼면서 도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1,200원에 납품하면 팔수록 손해였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1,200원이면 괜찮다고 단체니까 할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그 손이 매달 손해를 확정 짓는 도장이 될 뻔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으며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되었을까? 가게를 연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는데 가게에 도착하니 건너편 상가가 눈에 들어왔는데 밀랍당이라는 간판 아래로 줄이 서 있었다. 오후 5시인데도 8명이나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님이 빵을 사서 나오면 바로 다음 손님이 들어가고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밀랍당의 진열대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메뉴가 몇 개인지 세어보았다. 5개. 고작 5개. 나는 28개를 만들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는데 저기는 5개만 만들면서 줄을 세운다. 뭐가 다른 걸까? 밀랍당 사장이 문 밖으로 나와줄 서 있는 손님들에게 무언가 말했다. 손님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절해 보였다. 나도 친절한데. 리뷰에도 사장님이 친절하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왜 저기만 줄이 서는 걸까? 왜 저기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원가표를 식탁 위에 펼쳤다. 28개의 메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중 18개에 빨간색으로 적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소금빵, 단팥빵, 크림빵은 그나마 마진이 있었지만 스콘과 마들렌과 휘낭시에는 팔수록 손해였다. 재료비가 비싸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도 가격은 동네 다른 빵집이랑 비슷하게 맞춰놨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28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레시피를 다듬어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레시피가 사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원가표 맨 아래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았다. 이번 달 예상 적자 120만 원. 팔면 팔수록 쌓이는 손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구덩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구덩이는 더 깊어졌을 것이다. 1,200원에 1,500개를 납품하면 매달 7만 5천 원의 손해가 추가로 쌓이는 것이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원가표의 숫자들이 보였고 그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원가표 맨 아래에 적힌 숫자. 이 가게는 팔수록 망하고 있었다. 3개만 남기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메뉴요. 28개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고 표정에는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 빵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차가워졌다. 25개를 버리라고요? 네. 그게 말이 돼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원가표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빨간색으로 적자라고 표시된 18개의 메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말이 되냐고 물으시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3달 안에 문 닫습니다. 그게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25개를 한꺼번에 버리라는 건 이 빵들이 전부 필요하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필요하냐고? 28년 동안 만들어 온 빵들인데, 가족들이 좋아했던 빵들인데,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도 있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빵도 있고,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생일마다 먹던 케이크 레시피도 있는데, 이 28개가 전부 내 레시피예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28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빵도 있고, 제사 때마다 만들던 빵도 있어요. 그냥 버리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것처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안타까움 같은 것, 혹은 답답함 같은 것, 쉽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소금빵, 단팥빵, 크림빵, 스콘, 마들렌. 28가지 빵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지금 이 가게는 추억 팔아서 버티는 거예요. 시어머니 레시피, 딸 추억, 제사빵 그런 거요. 근데 추억은 돈이 안 됩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추억에 관심 없어요. 맛있고 싸고 빨리 나오면 그만이에요. 가슴이 뜨끔거렸다. 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칼이 정확히 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래도 이건 시어머니 레시피랑 같이 망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추억이 중요하시면 그냥 집에서 구우세요. 가족한테만 먹이시고. 근데 사업을 하시겠다면 추억은 버리셔야 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다. 시어머니 레시피랑 같이 망하실 거예요? 추억은 버리셔야 해요? 이 사람이 뭘 안다고. 28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이 레시피들을 다듬어 왔는지, 새벽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반죽을 치댔는지,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나가세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나가시라고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류 가방을 챙겼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화나신 거 이해해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다시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다. 종소리가 울렸고 나는 빈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진열대 위에 빵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소금빵, 단팥빵, 크림빵, 스콘, 마들렌까지 28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것들이 전부 적자라니, 이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나는 진열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빵들을 바라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구워낸 것들이었으며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버리라고? 앞치마 끝자락을 움켜쥐었는데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보니 28년 동안 앞치마를 입고 살아온 세월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그날 저녁 알바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아이. 손님 응대를 맡겼는데 없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 활기차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밝음이 텅 빈 가게 안에서 어색하게 떠돌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다른 알바 구했어요. 거기가 시급이 더 높아서요. 그리고 여기는 손님도 별로 없고 마지막 말은 작게 흘렸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손님도 별로 없고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다. 그래, 알았어. 그동안 고마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알바도 떠나고 손님도 없고 빵은 매일 남는 상황에서 이 가게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건너편 밀랍당의 불빛이 보였고 저녁 8시인데도 아직 줄이 서 있는 광경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바빠서 짧게 할게. 다음 주 일요일 외할머니 제사잖아.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프로젝트 마감이 겹쳤어. 대신 엄마가 잘해줘. 그래. 알았어. 엄마 가게는 어때? 잘 돼? 응, 잘 돼. 거짓말이었다. 딸에게 잘 안 된다고, 매일 빵이 20개씩 남는다고, 팔수록 손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딸은 바쁘다고 했고, 나는 그 바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2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다행이다. 아, 엄마 그리고 아빠. 아니, 아빠한테 연락 안 하지? 가슴이 뜨끔거렸는데 아빠라는 호칭이 가슴을 찔렀다. 전 남편이지만 딸에게는 여전히 아빠였다. 안 해. 연락할 일이 없어. 그래. 근데 아빠가 엄마 가게 걱정된다고 하더라. 괜찮으면 가서 좀 봐주겠다고. 필요 없어.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다. 딸이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나 끊을게. 바빠. 전화가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원가표를 바라보았다. 28개의 메뉴와 18개의 적자, 그리고 120만 원의 예상 손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120만 원의 예상 손실. 그리고 전 남편이 가게를 걱정한다는 말. 걱정은 무슨.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퇴직금 절반을 가져간 사람이. 원가표 위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원가표에 내 이름은 없었다. 순인의 베이커리의 원가표에 윤정이라는 사람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간을 일하는데 그 시간의 값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 시간은 공짜인 것처럼. 가게 이름은 순이인데 내 이름은 정이었다.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내 시간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윤정이라는 사람의 시간을. 하루 12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에 36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가게의 매출은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됐다. 내 인건비는커녕 월세도 못 내는 수준. 그러면 윤정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빵을 구웠다. 아무도 윤정이의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 시간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윤정이라는 사람의 시간도 돈이었다. 윤정이의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붓고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다 비용이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무료로 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가게는 망해가고 있었다. 윤정이라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밤 11시 나는 책장에서 레시피북을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결혼 초부터 적어온 것인데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 위에 네 글씨가 빼곡했다. 표지에는 정의의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적은 글씨였다. 그때는 정이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 있었다. 며느리가 되기 전, 엄마가 되기 전, 그냥 정이었던 시절. 첫 페이지를 넘겼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단팥빵 레시피였다. 팥은 반드시 하룻밤 불려야 한다. 설탕은 팥 무게의 절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둘째 페이지는 딸이 좋아했던 크림빵. 딸이 3살 때 처음 해줬음. 크림은 조금 덜 달게.
여백에 딸이 그린 것 같은 서투른 꽃 그림이 있었다. 셋째 페이지, 넷째 페이지, 다섯째 페이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28년의 시간이 손끝에서 스쳐갔다. 명절에 만들던 약과 아이들 소풍 때 싸주던 샌드위치, 남편 회사 야유회에 가져갔던 머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고 하나하나가 내 28년이었다. 그런데 그 추억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었다. 28개의 레시피 중에서 3개만 남기라고 했다. 25개를 버리라고 했다. 나는 레시피북을 한 장씩 넘기며 고민했다.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어떤 추억을 지키고 어떤 추억을 놓아야 할까? 소금빵. 이건 남겨야 했다. 마진이 그나마 있고 손님들도 좋아했다. 원가표에 유일하게 검은색으로 흑자라고 표시된 빵. 단팥빵. 이것도 남겨야 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셨던 빵이고 마진도 나쁘지 않았다. 식빵. 기본이니까. 어떤 빵집이든 식빵은 있어야 했다. 나머지 25개는 손이 떨렸다. 레시피북의 페이지를 접기 시작했다. 크림빵 페이지를 접었다. 딸이 좋아했던 빵이었지만 원가가 너무 높았다. 바게트 페이지를 접었다.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마진은 쥐꼬리만 했다. 스콘, 마들렌, 휘낭시에, 베이글. 한 장씩 접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한 장씩 접을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 15페이지를 접었을 때 남편 생일 케이크 레시피가 나왔다. 아니, 전남편. 이혼했으니까 전남편이었다. 그 페이지 위에는 태호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여백에는 촛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딸이 어렸을 때 그린 것이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25페이지를 접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28년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가족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이로서 레시피북 표지에 정의의 레시피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8년 전에 적은 그 글씨. 그때의 정의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잘하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뭘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할까?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3가지 메뉴만 만들면 됐다. 새벽 4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나도 될 것이고 허리가 덜 아플 것이고 발목이 덜 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팔수록 손해가 아니라 팔수록 이익이 나는 가게가 될 것이다. 아마도. 레시피북의 25페이지를 접었다. 손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 기분이었다. 메뉴를 3가지로 줄인 첫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4시가 아니라 5시. 1시간이 달라졌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다. 허리가 덜 아팠고 눈꺼풀이 덜 무거웠으며 손끝에 힘이 남아 있었다. 28가지를 만들 때는 새벽부터 정신없이 반죽하고 굽고 또 굽고를 반복했는데 3가지만 만드니 여유가 생겼다. 소금빵, 단팥빵, 식빵. 이 3가지만. 레시피북에 접히지 않은 3페이지만. 반죽을 치대는 손이 가벼웠다. 예전에는 28가지 반죽을 번갈아 만들어야 해서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뻣뻣해졌는데 오늘은 소금빵 반죽만 집중해서 치댈 수 있었다. 버터를 넣고 소금을 뿌리고 반죽을 접고 또 접고 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28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추느라 이것저것 만들어 왔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진열대가 텅 비어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28가지 빵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세 종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소금빵 30개, 단팥빵 20개, 식빵 10덩이. 그게 전부였다.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결정한 거니까. 윤정이가 결정한 거니까. 오전 10시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들어온 손님은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진열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 메뉴가 이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3가지만 하고 있어요. 전에 왔을 때는 종류가 많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에 왔던 손님이었나 보다. 28가지 메뉴를 보고 왔던 손님이 3가지만 남은 진열대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네, 좀 정리를 했어요. 아, 그럼 소금빵 하나 주세요. 손님이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빈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이게 맞는 걸까? 손님이 실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레시피북의 25페이지는 이미 접혀 있었고 그 페이지들을 다시 펼 생각은 없었다. 오후 2시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순인의 베이커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목요일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빵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뛰었다. 독서 모임, 단체 주문. 어린이집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원가를 알고 있었고 마진을 계산할 수 있었다.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20개 정도요. 소금빵으로. 저번에 지나가다 들렀는데 맛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목요일 몇 시에 필요하세요? 오후 3시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어린이집 때처럼 무턱대고 깎아주면 안 됐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니 원가 1,150원에 판매가 1,500원이면 마진이 350원이고 20개면 마진이 7,000원으로 작은 금액이었지만 손해는 아니었기에 깎아줄 여유가 없었다. 개당 1,500원이에요. 20개면 3만 원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가지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첫 번째 단체 주문. 20개. 3만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시작인 걸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 손이 떨렸는데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벅차서였다. 그가 저녁에 찾아왔다. 메뉴 줄이셨네요. 그가 진열대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가지만 남겼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았다. 잘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빵을 구웠는데 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선을 좀 바꾸셔야 해요. 동선이요? 네. 지금 오븐이 저쪽에 있고 진열대가 이쪽에 있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등을 보이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손님이 불편해해요.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손님이 들어올 때 내가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할 때
고개를 돌려야 했고 그 어색함이 손님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진열대를 저쪽으로 옮기시고 계산대를 여기로 옮기세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올 때 바로 눈이 마주쳐요. 그가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는데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무슨 일을 했길래 저런 자국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묻지는 않았다. 목요일 독서 모임 주문을 받으러 온 여자가 말했다. 와, 소금빵 향이 정말 좋네요. 모임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20개의 소금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새벽에 구운 빵들이라 아직 따뜻했고 버터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여자가 포장된 빵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저희 모임이 매주 목요일이거든요. 가슴이 뛰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주문을 한다는 것은 그가 말했던 단골이 생겼다는 의미였고 매주 20개씩이면 한 달에 80개, 마진으로 치면 28,000원이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랐다. 네, 당연하죠.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을게요. 여자가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단체 주문이 정기 주문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는데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소금빵 샀던 사람이에요. 나는 잠깐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주에 왔던 손님 중에. 맞다. 첫 주에 왔던 손님 중 한 명이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눈매가 부드러웠다. 리뷰에 빵이 맛있어요 라고 썼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 아, 네. 기억나요. 그 소금빵 또 주세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남편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재방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짝거렸다. 리뷰는 있는데 재방문이 없었던 가게에서 처음으로 재방문 손님이 생겼다. 그것도 가족들한테 추천까지 받은 손님이. 나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소금빵을 봉투에 담았다. 손이 떨렸는데 가슴이 따뜻해져서였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또 올게요. 손님이 떠난 뒤 나는 가만히 서서 손을 내려다보았다.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느라 거칠어진 손, 오븐 열기에 데어 붉어진 손등,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는 밀가루가 끼어 있었다. 이 손으로 만든 빵을 누군가가 맛있다고 또 사러 왔다고 가족들한테 자랑했다고 말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28년 동안 가족들한테 빵을 구워줬는데 맛있다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았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다시 찾아왔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좀 정리하고 가려고요. 그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서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이 보였다. 가게 문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는데 그도 하루 종일 일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스쳤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정리하느라. 같이 드실래요? 컵라면이긴 한데.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게 안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라면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는데 빵 냄새와 섞여 묘하게 따뜻한 향이 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족들 밥은 늘 차려줬지만 누군가와 마주 앉아 같이 먹는 건 드문 일이었다. 오늘 재방문 손님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소금빵 맛있다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자랑했대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 명이 오면 두 명이 오고 두 명이 오면 네 명이 와요. 입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다. 나도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먹었다. 컵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라면이 맛있었다. 저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상권 컨설팅이요.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잔소리나 듣고. 그가 잠깐 침묵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덤덤하고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도 한번 망해봐서요. 네, 7년 전에요. 프랜차이즈 빵집을 했었어요. 이 동네에서 좀 떨어진 데서 3년 버티다가 문 닫았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도 빵집을 했었다니. 그것도 망했다니. 그래서 원가표를 그렇게 능숙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메뉴 개수를 보자마자 문제를 알아차린 거구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다. 왜? 망했어요? 여러 가지였죠. 위치가 안 좋았고, 원가 관리를 못했고, 무엇보다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직원한테도 말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고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커져도 몰랐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혼자 다 하려고 했다는 말이 특히 그랬다. 나도 그랬으니까. 28년 동안 혼자 다 해왔으니까.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아파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버텨왔으니까. 아내분은 이혼했어요. 가게 망하고 나서 빚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걸 감당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라면을 먹었다. 그도 라면을 먹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라면 먹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다.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망해본 사람이니까 망하려는 가게가 보여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가게가 석 달 안에 문 닫을지 아니면 버틸 수 있을지. 그걸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차갑고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도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겪지 않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가게 터 아직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갔어요. 치킨집. 보러 가도 돼요? 내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라움 같은 것, 혹은 고마움 같은 것.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 그가 말하다가 멈췄다. 윤 뒤에 무슨 말이 올 것 같았는데 그는 그 말을 삼킨 듯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내 이름을 부르려다 삼킨 건가? 윤정이. 아직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항상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부르지 않거나.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돼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그가 먼저 일어났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 2시에 여기서 만나요. 그가 떠난 뒤 나는 빈 컵라면 용기를 바라보았다. 그도 망해봤고 이혼도 했으며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망해본 사람이니까 망하려는 가게가 보인다던 그 말이 오래도록 귀전에 맴돌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순인의 베이커리라는 간판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그의 옛가게 털을 보러 가기로 했다. 7년 전에 망한 빵집. 그 털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 내 가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세요? 내가 물었다. 저도 한번 망해봐서요. 내일 그의 옛가게 털을 보러 가기로 했다.